자, 어제 이어서 삼국지 하나 또 읽습니다. 어제 제가 우육 장락 유고주전을 읽었고 오늘은 육손전입니다. 삼국지에 보면 이제 사람들의 열전들이 한데 묶여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이제 별도로 한 사람의 열전으로 나와 있는 경우는 이제 왕에 대한 열전이거나 아니면 분기 이런 거 말고는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욕손의 경우에는 따로 열전이 있습니다. 세상에 순욱이나 순유도 따로 열전이 없는데, 네, 오나라에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육손은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누굽니까? 나중에 보니까 촉지의 그 제갈량 있죠. 제갈량도 따로 열전이 있습니다. 아마 특별 대우를 해준 모양입니다. 자, 육손전입니다. 육손전. 육손은 자가 100원이고 5군 5현 사람이다. 자, 5군 사람이랍니다. 그의 본명은 육의이며 육의가 본명이라네요. 대대로 강동의 호족이었다. 육손은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여의고 당조부이며 여강태수였던 육강을 따라 임지에서 살았다. 자, 육강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그 깡배 손책 새끼가 잡아 죽인 그 사람입니다. 자, 원술은 육강과 틈이 있어서 앞으로 그를 치려고 했다. 그러므로 육강은 육손과 친척들을 오현으로 돌려보냈다. 육손은 육강의 아들 육적보다, 육적은 앞에 열째 나왔죠, 그죠? 몇 살 위임으로 육강 대신 집안을 관리했다. 자, 여강에 있다가 다시 또 오현으로 왔답니다. 손권이 장군이 되었을 때 육손은 21살이었다. 그는 처음에 손권의 막부에 임명되었으며 동서 조령사를 지내고 지방으로 나와 해창현 둔전도의가 되어 현의 정무까지 아울러 관리했다. 그 현의 해창현이어야 될까요? 해창 안 나와있군. 자, 그 현에 해를 이어 큰 가뭄이 들자 육손은 관청의 곡식 창고를 열어 가난한 백성을 고지하고 백성들에게 농업과 양잠을 권유하고 감독했다. 백성은 매우 많은 혜택을 입었다. 그 무렵 오군, 회계군, 단양군에는 숲속에 숨어 사는 사람이 많았다. 저 오군, 회계군, 단양군 요 3군. 자, 육손은 손권에게 지금 해야 할 일을 말하고 일한 사람들을 불러 모으도록 요청했다. 회계군 산적이 우두머리인 발림은 오랫동안 이 지역의 골칫거리였지만 여러 해가 지나도록 붙잡지 못했다. 육손이 새로 불러 모은 수하의 병사들을 데리고 험준한 곳까지 깊숙이 들어가 토벌하자 이르는 곳마다 모두 항복했다. 육손 수하의 병사는 이미 2,000명이 되었다. 자, 파양군 도적 우두머리 우돌이 난리를 키자, 자, 회계의 발림 그리고 파양은 여기입니다. 우돌 그 삼국지 6에 나오는 사람인데, 삼국지 6에 보면 이민족 장군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아니면 도적들도 많이 나오지. 그 이후 시리즈는 하나도 안 나오는데 신기하게. 자, 우돌이 난리를 키자 육손은 또 그곳으로 와서 토벌했다. 그는 정위교위로 임명되었고 군대를 이포에 주둔시켰다. 이포는 어딘지 모르겠네. 손권은 형 손책의 딸을 육손의 배필로 짝지어주고 당대 정치 문제에 관해 여러 차례 의견을 구했다. 손책이 육강을 때려잡았기 때문에 사실은 육씨하고 그 다음에 손씨는 사실은 사이가 좋을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씨는 강동에 이제 계속 대대로 내려오는 호족이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손씨가 엄밀히 말해서 외부에서 온 건 아니지만은 아무튼 외부에서 군대를 끌고 와서 엄밀히 말해서 이제 오나라 출신이지만은 아무튼 뭐 육씨 같은 큰 호족 가문은 아니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외부 세력이나 아니면은 뭐 일종의 신흥 세력이 올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육씨하고 사이가 좋을 리가 없고, 특히 이제 육강을 손책이 때려잡았기 때문에 더더욱 사이가 좋을 리가 없는데, 요때 이제 육손이나 뭐 육적 아니면 육모 같은 사람들이 손권한테 중용됐다는 걸 보면 사실은 그때쯤 되면은 어느 정도 화해했다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손책의 딸, 원수의 딸이네. 원수의 딸이 육손한테 줬다는 거는
그러니까 와이프로 줬다는 거는 그것도 이제 일종의 화해 제스처가 아닌가 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당대의 정치 문제에 관해 여러 차례 의견을 구했다. 육손이 이렇게 건의했다. 지금 영웅들이 곳곳에서 패권을 쥐고 대치하고 있고 실랑 같은 자들은 실랑은 승량이요. 늑대와 승냥이 같은 자들은 호시탐탐 엿보며 감망하고 있습니다. 김일성이요. 자, 적을 무찌르고 혼란을 평정하려면 많은 사람이 없이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산월의 도적은 오랜 원수인데 험한 지형에 의지하고 깊은 산속에 있습니다. 안에서 일어난 환란을 평정하지 않고 먼 곳을 도모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대우를 확충하고 그 가운데서 정의를 뽑아야만 합니다. 손권은 그 계책을 받아들이고 그를 장하우부독으로 삼았다. 마침 단양군의 도적 우두머리 비잔이 조조의 인수를 받고 산허를 선동에 몰래 호응했다. 자, 단양은 여기죠. 보면 계속 지금 회계, 단양, 그 다음에 예장은 아까 안 나왔나? 파양 요런 데서 계속 반란이 터지죠. 다른 열전에 보면 예장도 나오고 여롱도 나오고 그렇잖아. 항상 오나라는 후방의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기 도적되긴 했지만. 자, 비잔의 무리는 많지만 그곳으로 간 육손의 병사는 적었다. 그래서 육손은 군기를 늘리고 군고와 군기는 깃발, 군고는 그거 북과 호각을 배치시켜 놓고 밤에 산골짜기에 잠복해 있다가 갑자기 북을 치고 소리를 지르며 앞으로 나아갔다. 비잔의 무리는 순식간에 흩어져 무너져 흩어졌다. 육선은 동방의 세군에서 부대를 편성하고 강인한 사람은 병사로 삼고 약한 사람은 민호에 편입시켰다. 동방의 세군이라는 거는 단양군, 그 다음에 신도군, 그 다음 회계군 이렇게 세 군이랍니다. 자, 이렇게 하여 결국 수만 명을 얻었고 오랜 세월 지속된 환란은 다 잠잠해졌으며 군대가 지나간 곳은 깨끗해졌다. 육수는 돌아와 무호에 주둔했다. 회계태수 순우식이 손권에게 표를 올려 육손이 지조대로 백성을 취해 관할 지역을 소란스럽게 한다고 했다. 그렇지만 육손은 뒤에 도성으로 와서 손권과 말할 때 순우식을 훌륭한 관리라고 칭찬했다. 그러자 손권이 말했다. 순우식은 너를 고발했는데 너는 순우식을 추천하니 무슨 까닭입니까? 육손은 이렇게 대답했다. 순우식의 뜻은 백성을 기르려는 것이므로 저를 고발했습니다. 만일 제가 다시 순우식을 비방한다면 성덕을 어지럽히게 됩니다. 이런 기풍을 조장할 수는 없습니다. 손권이 말했다. 이것은 진실로 훌륭한 행위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그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연몽이 질병을 일컬어 관원부를 왔을 때 요거 그 관우 토벌 직전이죠, 그죠? 네, 관우 습격 직전입니다. 자, 육손이 가서 방문하고 이렇게 말했다. 아이고, 건업이 여기죠. 잠깐만요. 저 물 좀. 뭔가 목이 좋지 않네. 목이 썩 좋지 않은데. 관우와 국경을 접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멀리 내려왔습니까? 나중에 걱정할 만한 것이 없겠습니까? 여몽이 말했다. 진실로 당신이 말한 것과 같습니다만 내 질병이 심합니다. 육손이 말했다. 관우는 자기 용기에 기대어 다른 사람을 능멸합니다. 처음으로 큰 공을 세워 마음이 교만해지고 의지는 안일해졌으며 오직 복진에만 힘쓰고 우리에게는 경계하는 마음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질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게 한다면 틀림없이 더욱 방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생각하지 않고 있을 때 나가면 그를 붙잡아 제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내려와 지존을 만나는 것은 마땅히 좋은 계략입니다. 지존은 손권을 얘기하죠. 왕을 보통 지존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관우를 기만하는 계책이 좋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관우는 그 당시에 이제 한창 이제 위나라를 치려고 벼르고 있었고 배후에 이제 오나라가 있다는 게 상당히 많이 거슬렸는데
여몽이 이제 병 때문에 건업에 가 있다 그러니까 방비를 거의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측할 겁니다. 육손이. 자, 여몽이 말했다. 관우는 평소 용맹하여 그를 대적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그는 벌써 형주를 점거하고 은혜와 신의를 대거 시행하고 있으며 아울러 원래 공로가 있고 담력과 기세가 청대에 도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몽이 도성에 이르자 손권이 물었다. 누가 그대를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여몽이 대답했다. 육소는 사려 깊으며 재기가 중임을 맡을 만합니다. 그가 살피고 생각하는 것을 보면 큰 일을 맡길 만합니다. 그리고 그는 아직 먼 곳까지 이름이 나 있지 않고 관우가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므로 또 그를 뛰어넘을 자는 없습니다. 만일 그를 임용한다면 밖으로는 참된 의도를 숨기고 안으로는 유리한 형세를 살피도록 한 다음 관우를 무찌를 수 있습니다. 손권은 곧 육손을 불러 편장군 우부독으로 임명하고 여몽을 대행하도록 했다. 육손은 육구에 이르러 여몽 관우에게 편지를 보내 이렇게 말했다. 육구가 어딜까요? 육구 적벽이 있는 적벽. 네, 적벽 옆이 바로 육구입니다. 여기가 파구고요. 여기가 이제 무창입니다. 자, 전에 나는 당신이 적군의 움직임을 살피고 나서 일정한 법칙에 따라 군대를 지휘해 가볍게 일어나 큰 성공을 거두는 것을 보았는데 어찌 이렇게 한결같이 위대합니까? 적국이 진 것은 동맹국의 이로운 이름으로 당신이 이겼다는 소식을 듣고 손뼉을 쳤고 중원을 석권하는 대업을 이루어 함께 조정을 보조하고 기강을 유지시키기를 바랬습니다. 최근 재능 없는 이 사람이 임명을 받아 서쪽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나는 당신의 풍채를 우러르며 좋은 대우와 가르침을 받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말했다. 우금등이 당신 포로가 되자 먼 곳이든 가까운 곳이든 간에 그대를 존경하고 찬탄했으며 장군의 공우는 세상에 영원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록 옛날 진나라 문공이 북쪽 진나라의 문공이 성복 싸움에 참가시킨 군대나 요거는 성복의 싸움이라는 거는 진나라하고 초나라가 크게 한번 붙은 전투입니다. 춘추시대의 큰 전투 중에 하나죠. 자, 회음후가 조나라를 공격한 계략일지라도 회음후는 한신이죠. 그대를 넘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서황 등이 적은 기병을 진지에 주둔시켜 당신의 동향을 엿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조조는 교활한 자입니다. 교활은 적입니다. 그는 실패했던 분노 때문에 어려움을 생각하지 않고 아마 은밀하게 병사를 늘려 그 뜻을 이루려 할 것입니다. 비록 그의 군대는 강하지 않을지라도 용맹하고 강인한 장수가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이긴 뒤에는 을에 적을 경시하는 생각이 생겼습니다. 옛사람의 용병수에 의지해 싸움에서 이긴 다음에는 겨욱 경계하고 장군이 여러 방면으로 방침을 만들어 완전히 이기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나는 서생으로 재능이 소원하고 학문이 얕으며 행동은 더딘데 감당하지 못할 직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나는 위엄과 덕행이 있는 당신과 이웃이 되어 기쁘고 내 마음을 다 기울이고 싶습니다. 비록 당신 계책에 부합되지 못할지라도 오히려 받아들일 만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만일 당신의 관심을 얻게 된다면 이런 것을 밝힐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우를 기만하려는 거죠. 자, 관우는 육손의 편지를 살펴보고 그가 겸손하게 몸을 낮춰 스스로 의탁하려는 뜻이 있고 매우 방심하고 있다고 생각했으므로 더 이상 경계하는 바가 없어졌다. 육손은 이런 상황을 손권에게 구체적으로 보고하고 관우를 잡을 수 있는 요령을 말했다. 손권은 은밀히 서쪽으로 군사를 보내고 육손과 여몽을 선봉부대가 되게 하여 공안과 남군을 재빠르게 점령하도록 했다. 요 당시에 정세가 어땠냐면은 관우는 남군에서 이제 양양을 치고 있었고, 그때 이제 양양에서 우금 개 깨지고 조이는 그 포위되어 있고 아무튼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요 편지를 보고 계속 이제 오나라에서 기만하니까 관우가 이제 결국엔 남군하고 공안에 있는 병력까지 다 빼서 양양을 치게 됩니다. 그때를 틈타서 육선하고 여몽이 이제 공안과 남군을 치게 되고요. 미방이 남군을 그냥 내주게 되면서 관우가 싹 다 무너져 버리죠. 본진 털림할 수 있는 게 없잖아, 그죠? 자, 육선은 곧장 진군했다. 그는 의도태수를 겸해
무변 장군으로 임명되고 화정 후로 봉해졌다. 의도는 여기입니다. 우리가 아는 그 이릉 옆입니다. 이게 의도입니다. 유비의 의도 태수 번우가 성을 버리고 달아났고 각성의 관리나 이민족이 오더버리가 모두 투항했다. 육소는 금은 동해 관인을 청하여 막 귀순한 사람들에게 주었다. 이 해는 건한 24년 11월이었다. 219년. 자, 육소는 장군 이와 사정을 보내 사정! 조루 여포 조선 등에 서서 왕창 사정 한당 조항의 그 사정을 보내 병사 3,000명을 인솔해 총나라 장수 첨안과 진봉을 치게 했다. 어디를 치게 한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의도로 들어가서 의도에서 이제 싸우고 있으니까 아마 요 지역에 조금 퇴로를 차단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관우는 결국 여기 임자에 잡혔죠. 나중에 그죠? 자, 이는 수군을 제위하고 사정은 보병을 이끌고 와서 험한 요새를 끊어 곧바로 첨안 등을 무찌르고 진봉을 사로잡았다. 또 방릉태수 등보와 남향태수 광목을 쳐서 크게 깨뜨렸다. 자귀현의 호족, 문포와 등계 등은 이쪽의 병사 수천 명을 위협해 서쪽의 촉과는 머리와 꼬리가 되었다. 자귀라는 거는요,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촉으로 들어가는 길목입니다. 여기가 자귀고요, 여기가 자귀고, 여기 의도고요, 여기가 영환입니다. 영환. 옛날에 이제 그 무현이죠, 무현. 무군, 검중군 그런 거 아시죠, 그죠? 여기 무군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바로 촉나라죠. 파촉이죠. 여기가 파촉 지역입니다. 파촉에서 오나라로 나오려 그러면은 반드시 이제 여기를 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남쪽으로 가면 험하겠죠, 그죠? 이쪽에서 촉군이 오는 길을 차단해 놓는 겁니다. 방릉은 여기고요. 요 당시에는 여기도 이제 그 유비가 먹고 있었거든요. 육소는 또 사정을 지휘해 문포와 등계를 토벌해 무찔렀다. 문포와 등계가 달아나자 총나라에서는 이들을 장군으로 임명했다. 육순이 사람을 보내 이들을 회유하자 문포는 병사들이 끌고 돌아와 투항했다. 육손이 앞뒤로 참수하거나 포로를 잡거나 회유하여 투항을 받은 자가 수만 명이나 되었다. 손권은 육손을 우호군 및 진서장군으로 임명하고 승진시켜 누후로 봉했다. 그때 형주의 사인들이 막 오나라를 귀의했는데 관직에 오른 자도 있고 안배를 갖지 못한 자도 있었다. 그래서 육손은 상소를 올려 말했다. 옛날에 한나라 고조가 1000명을 받았을 때는 남다른 재능이 있는 사람들을 불러 임용하였고 광무제가 중후했을 때는 매우 걸출한 사람들이 이르렀습니다. 진실로 도덕과 교화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라면 멀고 가까운 곳은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형주는 막 평정되었고 인물들은 현달하지 못했습니다. 신이 지성으로 말하는 한은 이들을 공양하고 발탁하는 은혜를 두루 주어 스스로 나올 기회를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면 천하 사람들은 목을 길게 빼고 우리의 커다란 교화로 돌아오려 할 것입니다. 손권은 그의 권위를 공손하게 받아들였다. 그러니까 지금 육소는 여몽이 이제 남군을 먹고 여기를 진무하는 동안 육소는 의도로 와서 의도를 먹고 그 다음에 자귀하고 그 다음 방릉 같은 곳을 치면서 촉군의 퇴로를 완전히 끊어놓은 거네, 그죠? 관우의 퇴로를 끊고 그리고 촉에 이제 군대가 오는 걸 막고 뭐 그랬던 모양입니다. 자, 황무원년입니다. 222년. 유비가 대군을 이끌고 서쪽 변방 지역으로 향해 오자 순권은 육손을 대도독으로 삼고 가절을 주어 주연, 반장, 송겸, 한당, 서성, 선우단, 손환 등에게 5만 명을 지휘해 막도록 했다. 요 이릉전투입니다. 이릉전투. 자, 유비는 무협과 건평에서부터 이릉 경기까지 이어 둔영 수십 개를 세우고 금은 비단 자귀상으로 여러 소수민족을 회유했다. 자, 이릉.
그리고 장군 풍습을 대도구로 삼고 장남을 선봉으로 삼았다. 보광, 조용, 요순, 부용 등은 각각 별도구로 삼고 우선 오반을 보내 수천 명을 인솔해 평지에 군영을 세워 도전하게 했다. 오나라 사람들이 공격하려 하자 육손이 말했다. 이러한 행동에는 반드시 음흉한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잠시 살펴보십시다. 요비는 그의 계획이 실현될 수 없음을 깨닫고 곧바로 복병 8,000명을 데리고 산골짜기에서 나섰다. 자, 육손이 말했다. 오반을 치자는 여러분의 요청을 듣지 않은 까닭은 반드시 거짓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기 때문입니다. 육손은 상소를 올려 말했다. 이릉은 요충지이며 나라의 최전선에 있는 관문인데 비록 쉽게 얻긴 했지만 잃기도 쉬운 것입니다. 그것을 잃게 되면 한 군의 땅을 잃을 뿐만 아니라 형주를 걱정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곳을 다투어 마땅히 꼭 성취해야 합니다. 유비는 통상적인 이치를 어기고 자기 집을 지키지 않고 과감히 보냈습니다. 신은 비록 재능은 없지만 폐하의 위엄과 명성이 기대해 순리를 따라 거역하는 자를 토벌하고 짧은 시간에 파괴했습니다. 유비가 앞뒤로 군사를 쓴 것을 살펴보면 실패가 많고 성공은 적었으므로 아닙니다. 성공이 많았습니다. 이로부터 걱정할 가치가 없다고 미루어 판단했던 것입니다. 신은 처음에 그가 강과 육지로 함께 진출할까봐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는 오히려 배를 버리고 도보로 이곳에 곳곳에 진영을 만들었습니다. 그가 배치한 것을 살펴보았는데 다른 변화는 반드시 있을 수 없었습니다. 폐하께서는 베개를 높이 베고 이 일에 괴념치 마시기를 엎드려 바랍니다. 육손수와의 장수는 이렇게 말했다. 모두 이렇게 말했다. 유비를 친다면 마땅히 그가 처음 병사를 내었을 때 했어야 합니다. 현재는 그가 오나라로 5에서 600리를 들어오도록 하여 서로 대치한 지 7, 8개월이나 되었으며 많은 요충지는 모두 그가 굳게 지키고 있으므로 그를 치면 반드시 불리할 것입니다. 육손이 말했다. 유비는 교활한 사람으로 매우 많은 일을 겪었고 그가 그 군대가 처음 직결했을 때 그의 생각은 좀이라고 전일했으므로 침범할 수 없었다. 현재는 매우 오랫동안 출병해 우리의 편의를 차지하지 못했고 병사들은 지치고 사기가 떨어졌으며 새로운 계책도 없다. 앞뒤에서 협공해 적을 잡을 때는 바로 오늘이다. 그러고 나서 육손은 먼저 유비의 한 진영을 쳤지만 불리했다. 장수는 모두 이렇게 말했다. 헛되이 병력을 소모할 뿐입니다. 육손이 말했다. 나는 이미 유비 진영을 무너뜨릴 방법을 알고 있다. 너는 이미 죽어있다. 그리고는 곧 병사 각각에게 띠풀을 하나씩 갖고 와서 화공으로 무너뜨리도록 했다. 순식간에 형세가 이루어지자 육손은 각 군대를 인솔해 한꺼번에 함께 공격해 장남, 풍습 및 호황, 사마가 등의 머리를 베었으며 사마가는요 호황이라 되어 있는데 이민족의 왕이다 그런 말입니다. 오랑캐 왕이다. 무릉 지역에 요 지역에 이제 되게 이민족들 아직 많이 살았거든요. 지금도 그렇죠, 그죠? 그 사람들의 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머리를 베었으며 진영 40여 곳을 무너뜨렸다. 유비의 장수 두로와 윤영은 달아날 길이 없자 투항했다. 유비는 만산에 올라 주위의 군대를 포진시켰다. 육선이 군대를 격려하고 지휘해 사방에서 이곳을 육박해 오자 유비의 진영은 무너지고 와해되었으며 죽은 자가 수만 명이나 되었다. 자, 바로 여기가 이릉이고요. 여기가 이릉이고요. 여기가 효정이고 여기가 강구협구, 여기가 바로 만산입니다. 여기서 저쪽으로 가면 이제 자귀하고 이제 무현이 나오죠. 유비는 밤을 틈타 달아났는데 역참의 관리가 직접 남아있는 물건을 치고 요와 길에 쌓아놓고 불을 질러 적병의 추격을 끊었다. 요라는 거는 징이라고 하고요. 기라는 거는 갑옷. 자, 유비는 겨우 백제성으로 들어갔다. 자, 백제는 영안이죠, 영안. 네, 영안. 그의 배, 병기, 수군, 보병의 몰자는 한 번에 거의 손실되었고 병사들의 시신이 장강에 떠다녔다. 유비는 매우 부끄럽고 분하여 이렇게 말했다. 내가 육손에게 좌절과 모욕을 당했으니 어찌 하늘의 뜻이 아니겠느냐. 처음에 손환이 혼자 이도에서
유비의 선봉대를 토벌하려다가 그에게 포위된 적이 있었다. 그래서 육손에게 구원을 요청했는데 그는 이렇게 말했다. 안 된다. 장수들이 이렇게 말했다. 손안동은 손환이죠. 손권의 동족인데 그가 포위당한 것을 알고 어찌 구하지 않습니까? 육손이 말했다. 안동은 병사들의 마음을 얻었고 성이 튼튼하며 식량이 충분하므로 걱정할 것이 없다. 내 계책이 실시되기를 기다리면 안동을 구하지 않아도 그의 포위는 자연스럽게 풀릴 것이다. 육손의 계책이 실시되자 유비는 정말로 크게 패에 달아났다. 손안은 나중에 육손을 만나 이렇게 말했다. 전에 나는 사실 구원받지 못한 것을 원망했습니다. 대국이 결정된 오늘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당신의 조처에는 방법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유비에게 맞설 때 장군들 가운데 어떤 이는 손책대 도장이고 어떤 이는 황실의 친척이므로 각각 긍지를 갖고 서로 듣고 따르려고 하지 않았다. 어떤 이는 인간 쓰레기였죠. 자, 그러자 육손이 칼을 잡고 말했다. 유비는 천하 이름이 알려졌으며 조조도 그를 두려워하고 있다. 오늘 그가 우리 경내에 있는데 이는 강대한 적수이다. 여러분은 모두 나라의 은혜를 받았으니 마땅히 서로 화목해야 하며 함께 이 적을 무찔러 위에서 받은 은혜에 보답해야 하는데 서로 따르지 않고 있다. 이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나는 비록 서생일 뿐이지만 주상의 명령을 받았다. 나라에서 여러분을 굽혀 내 명령을 받도록 한 까닭은 내게 칭찬할 만한 장점이 조금 있어 부끄러움을 참아내고 중임을 담당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각자 맡은 일을 해야지 또 무슨 일을 하겠는가. 군령은 따뜻한 것이니 범할 수 없다. 유비를 무너뜨린 계책은 대부분 육손에게서 나왔다. 장수들은 그를 존경에 따랐다. 손권은 이러한 상황을 듣고 말했다. 그대는 무엇 때문에 애초에 장수들의 지위와 약속에 복종하지 않는 것을 알리지 않았습니까? 육손이 대답했다. 저는 두터운 은혜를 입어 임무가 제 재능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또 장수들 가운데 어떤 이는 주군께서 신임하는 자이고 어떤 이는 유능한 장수였으며 어떤 이는 공신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나라가 큰 일을 이루는데 함께할 사람들입니다. 신은 비록 재능이 낮지만 인상여와 구순이 겸허하게 자신을 낮춘 뜻을 사서로이 흠모하여 나라의 큰 일을 이루려 한 것입니다. 구순은 누군지 모르겠고요. 인상여는 조나라의 재상인데 그 연파 같은 사람들한테 자기를 낮춰서 마음을 얻었다고 하죠. 문경지교 그런 말 들어보셨죠? 자, 손권은 크게 웃으며 그의 행동이 옳았다고 칭찬했다. 그리고 그를 보국장군으로 임명하고 형주목을 겸하도록 했으며 곧바로 강릉후로 바꾸어 봉했다. 자, 또 유비가 백제성에 머물러 있자 서성, 반장, 송겸 등은 각각 다투어 표를 올려 유비를 붙잡을 수 있다고 다시 치고 싶어 했다. 손권은 이를 육손에게 물었다. 육손은 주연과 낙통, 조비가 대군을 집결해 주연과 낙통 조비라고? 좀 번역 이상한데? 육손은 주연과 낙통과 함께 그렇게 번역해야겠죠. 함께 조비가 대군을 집결해 겉으로는 우리나라를 도와 유비를 토벌하려 하지만 속으로는 사악한 마음이 있으므로 결정되면 곧바로 군대를 돌릴 것이라고 보았다. 오래지 않아 위나라 군대는 정말 출동했고 오나라는 삼면에서 적의 공격을 받게 되었다. 유비가 한번 깨진 다음에 조비가 어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남군 그 다음에 아무튼 어디였더라. 아무튼 세 군데로 이제 오나라를 공격하게 했어요. 큰 전쟁이었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잘 막았죠. 자, 유비가 질병으로 죽자 아들 유선이 자리를 이어받았다. 제갈량이 정권을 잡았으며 손권과 결명을 맺었다. 그 무렵 정사에 마땅한 바에 근거해 손권은 육손을 통해 제갈량에게 설명하도록 하고 아울러 손권의 인세를 새겨 육손을 관소해 두었다. 손권은 유선이나 제갈량에게 편지를 보낼 때는 언제나 육손이 보기에서 말투의 경중이나 시비의 타당성에 합당하지 못한 곳이 있으면 곧바로 고치게 한 다음 봉인해 보냈다. 여기까지가 이릉전투 이야기네요. 역사대로네요. 연의가 이제 역사대로네요. 거의 같네. 화계를 쓴 것도 같고 그 다음에 육손이 장군들의 불만을 들은 것도 같고 그렇네요. 자, 황무 7년입니다. 이번엔 손권은 파양 태수 주방이 파양은 여기입니다. 왜 여기였을까?
파양태 주방이 윗나라의 대사마 조휴를 속이도록 했다. 조휴는 과연 병사들을 들어 환현으로 들어왔다. 자, 환현은 여기 석장 전투라 그러죠. 그래 보통. 자, 그래서 송권은 육손을 불러 황월을 주고 누런 도끼를 주고 대도적으로 삼아 조유를 맞아 공격하게 했다. 조유는 사태를 알아차렸지만 그에게 속은 일이 부끄럽고 자신의 병마가 정예이며 많음에 의지해 육손과 싸우기로 했다. 육손 자신은 중앙의 군대를 지휘하고 주관과 전종에게 왼쪽과 오른쪽의 날개가 되도록 하여 세 갈래 길로 함께 나아가 조유의 복병과 과감히 부딪혀 달아나는 조유의 병사들을 추격해 곧장 협석까지 갔다. 자, 석정에서 크게 싸우고 이기고 협석까지 갔습니다. 협석이 위쪽으로 도망가는 길이에요. 여기서 죽이거나 사로잡은 자는 만여 명이며 소말, 노새, 나귀가 이끄는 수레 1만 대를 얻었고 조유 군대의 물자나 기계를 거의 빼앗았다. 조유는 돌아간 뒤 나중에 등에 종기가 나서 죽었다. 쪽팔려 죽었네. 욕소는 각 군대를 정돈해 무창을 지났는데 송권이 주위 신하들에게 명령해 자기 우산덮개로 육손을 가리고 궁궐문을 드나들게 했다. 자, 무창은 여기죠. 돌아오게 한 거죠. 돌아온 거죠. 육손에게 하사한 것은 모두 자신이 쓰는 상등의 진귀한 물품이었다. 당시에 육손과 견줄만한 이가 없었다. 뒤에 육손은 서릉으로 돌아왔다. 자, 협석 석정에서 싸움이 끝난 뒤에는 다시 이릉으로 왔답니다. 이릉이 나중에 이제 그게 이름이 바뀌어서 서릉이 된 거예요. 자, 황룡 원년입니다. 육소는 상대장군 및 우도고로 임명되었다. 이에 송권은 동쪽의 건업을 순시하고 태자, 황자 및 상서 구관을 머물겠는데 육손을 불러 태자를 보좌하도록 했고, 아울러 형주와 예장 등의 세군의 일을 관장하며 군사일이나 나랏일을 관리 감독하게 했다. 오나라의 수도는요, 무창이 있기도 하고 그다음 건업이 있기도 하고 뭐 좀 왔다 갔다 했어요. 왔다 갔다 했습니다. 당시 건창후 솔려가 전당 앞에 투암란을 만들어, 투암란은 뭘까? 매우 정교하게 설치했다. 육수는 정색을 하고 말했다. 당신은 마땅히 경전을 두루 살펴보고 스스로 새로움을 더하도록 힘써야하는데 어째서 이런 놀이를 하십니까? 손녀는 곧바로 그것을 부수고 철거했다. 야성교의 손송은 공자들 가운데 손권이 가장 친애하는 자인데 병사들을 놀리며 훈련시키지 않았다. 육수는 이 일에 대해 그 수하관리들의 머리를 깎는 형벌에 처했다. 남양의 사경이 형벌을 우선하고 예절을 뒤에 한다는 유익의 견해를 칭찬하자 육수는 사경을 꾸짖으며 말했다. 예절이 형벌보다 앞선 지 매우 오래되었다. 유익이 번잡한 궤변으로 성인들의 가르침을 왜곡한 것은 모두 잘못이다. 그대는 지금 태자를 모시고 있으니 마땅히 인의를 존중해 덕음을 선양해야 하지 유익과 같은 말을 할 필요 없다. 잠깐만요. 저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잠깐만요.
보기 되게 별로네요. 자, 육수는 비록 몸은 궁궐 밖에 있을지라도 마음은 나란 일에 가 있었다. 그는 상소를 올려 그 당시 일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저는 법이 너무 상세하고 엄하여 아래에서 법을 어기는 자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이제 번다 하니까 그걸 이제 어기고 싶지 않아도 어기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자, 근래 장수나 관리들이 죄를 지은 것은 비록 그들이 신중하지 못한 점에서 추궁받을 만하지만 천하가 아직 통일되지 않았으므로 마땅히 나아가 취할 것을 도모해야 하고 작은 허물은 은혜를 베풀어 용서해 아래의 정서를 안정시켜야만 합니다. 그리고 지금 세상에서 처리해야 할 일은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훌륭하고 재능 있는 사람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사악하거나 음란하거나 용서받을 수 있는 죄를 지은 게 아니라면 다시 뽑아서 재능을 펼쳐 폐하께 보답하도록 하기를 청합니다. 이는 성스러운 왕이 허물은 잊고 공로를 기억하며 왕업을 이루는 것입니다. 옛날 한나라 고조는 진평의 허물을 버리고 그의 기묘한 재략을 써서 결국 항나라 왕조를 세우는 공헌이 있었고 그의 공로는 1000년 동안 전해졌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엄격한 법과 가혹한 형벌은 제왕이 대업을 용서하게 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징벌만 있고 용서가 없다면 이것은 먼 곳 사람들을 어루만지는 커다란 계획이 아닙니다. 손권은 한쪽 부대를 보내 이주와 주의를 취하려고 하면서 모두 육손에게 물었다. 이주는요 대만을 얘기하고요, 주에는 여기 해남도를 얘기합니다. 그 인간사냥이라고 찾아보시면 아마 나올 겁니다. 손권의 인간사냥. 자, 육촌은 상소를 올려 말했다.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사회가 아직 평정되지 않았으므로 마땅히 백성의 힘을 동원해 현재 긴급한 임무를 처리해야만 합니다. 이제 병사를 일으킨 지 수년이 지나 인원이 줄었으며 폐하께서는 이것을 우려해서 침식을 잊고 앞으로 멀리 나가 이주를 취해 큰 일을 이루려 하십니다. 신이 거듭 생각해보지만 이것은 유리함에 보이지 않습니다. 만리를 가서 땅을 취해도 풍파를 예측하기 어렵고 백성들은 물과 풍토가 바뀌어 반드시 질병에 걸릴 것입니다. 지금 사병들을 달리게 하여 불모지를 건너 많은 이익을 얻으려 하다가 더욱 손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또 주위는 매우 험준한 곳이며 그곳 백성들은 금수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곳 백성을 얻는다고 해도 큰 일을 이루기에는 부족하고 그곳 병사가 없어도 우리의 군대가 줄지는 않습니다. 강동에 있는 병사들은 스스로 큰 일을 도모하기에 충분하니 오직 병력을 축적한 뒤에 움직여야 합니다. 옛날 환왕은 이제 장사 환왕을 얘기하는 거죠. 손책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 손책이 오나라의 기업을 세웠을 때 병사는 500명이 안 되었지만 대업을 열었습니다. 폐하께서는 1000명을 받아 강남 지역을 개척하고 평정했습니다. 신이 듣기로는 혼란한 세상을 다스리고 반역자를 토벌할 때는 반드시 군대의 위력에 의지해야 하는데 농업이다 양잠의 종사에 입을 것과 먹을 것을 풍족하게 하는 것이 백성의 근본적인 일이지만 전쟁이 끊이지 않아 백성은 굶주리고 추위에 떨고 있습니다.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마땅히 병사나 백성을 양육하고 조세를 적게 걷어들이면 백성이 매우 화목해지고 도의로 용감함을 권한다면 황허와 위수 유역은 평정될 수 있으며 온 나라가 통일될 것입니다. 손권은 이주를 정벌하러 갔지만 얻은 것이 잃은 것을 보충하지 못했다. 요거는 요 사건은 유튜브에다가 손권의 인간사냥이라고 검색하면 자세히 나오고요. 5주 전에 나오거든요. 오전에 그 누구를 보내가지고 그걸 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걸 제가 따로 번외편을 만들어 올려놨으니까 그걸 보시면 되고, 역사적으로는 이제 대만을 치러 갔는데 대만을 치러 가서 이제 병사들 좀 붙잡아 와라 뭐 그렇게 명을 내렸는데 결국에는 제대로 뭔가를 얻어서 온 게 없었기 때문에 책임자 둘은 다 죽게 되고 하면 그랬습니다. 지금이야 뭐 바다 건너가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옛날에는 그 바다를 건너서 이제 항해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청나라가 사실 중국 본토를 다 먹었을 때에도 대만에 있는 정성공 세력을 어떻게 해결하지 못했거든요. 훨씬 나중이었습니다. 몇십 년 뒤에. 그러니까 그당 명청대에도 물론 이제 팽호열도 같은 곳에 이런 곳에서 이제 그 군대를 보내가지고 배를 보내가지고 싸우거나 뭐 그럴 여력은 됐지만은
그거는 요 시대보다 대략 한 천 몇백 년 뒤잖아요, 그죠? 요게 200년쯤이고 명청 교체기가 대략 한 1600년쯤이니까 대략 한 1400년 뒤니까 1400년이나 지나고 나서야 이제 바다를 마음대로 이제 배를 보내서 뭘 하게 됐다는 그런 겁니다. 그 당시엔 택도 없는 거였죠. 손권이 욕심을 부린 거죠. 자,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공소년이 맹약을 어기자 손권은 가서 정벌을 했다. 공소년이 이제 위나라하고 오나라 사이 줄타기를 하고 있었었는데 그때 이제 오나라의 뒤통수를 많이 썼거든요. 그것 때문에 손권이 직접 그 요동을 치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다른 열전에도 많이 나오죠. 육수는 상소를요 이렇게 말했다. 공소년은 험난한 것에 의지하고 견고한 수비에 기대어 우리의 특사를 붙잡아둔 채 명말을 바치지 않고 있으니 참으로 원수를 여기고 분노할 만합니다. 많이는 이민족들은 중원을 소란스럽게 하며 성왕의 교화를 받지 못하고 새처럼 황폐한 변방에 숨어 있으며 우리 군대에 맞서 폐하를 진노케 해 작은 배를 타고 대해를 건너는 위험을 생각하지 않고 예측하지 못하는 험난함을 결심하게 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지금 천하는 구름처럼 어지럽고 군웅들이 호랑이처럼 다투며 영웅 호걸들은 뛰어오르려 하여 크게 소리치며 눈을 뜨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폐하께서는 신무의 자태로 하늘의 안배를 받아 오림 적벽에서 조주를 무찌르고 서릉에서 유비를 이겼으며 형주에서 관우를 붙잡았는데 이 세적은 당대의 영웅 호걸이지만 모두 그 예봉을 부러뜨렸습니다. 폐하께서 성스러운 교화로 여로만지자 만리하는 백성들은 바람이 풀을 움직이는 것처럼 되었습니다. 이는 중원을 평정하고 통일 대도를 실현할 때인 것입니다. 지금 폐하께서 작은 화를 참지 못해 우레같은 분노를 발산하는 것은 처마 밑으로 가까이 와서 앉지 못하도록 한 경계를 위배하고 만승군주의 지위를 가벼이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이 신을 의혹스럽게 합니다. 신이 듣기로 만리를 가려는 뜻이 있는 자는 중도에 발을 멈추지 않고 천하를 통일하려는 자는 작은 일을 생각하느라 큰 일을 해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강대한 적이 우리 경내에 있고 변방지형에 있는 자들이 아직 우리 조정으로 귀하지 않았는데 폐하께서 배를 타고 원정하신다면 반드시 적에게 엿볼 기회를 주게 되는 것일 테니 걱정이 근심에 이르며 후회에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만일 통일대업을 완성할 수 있다면 공소년은 토물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복종할 것입니다. 지금 먼 요동의 백성과 명만은 아까워하면서 어찌하여 유독 강동이 안정된 기업을 벌이는 것은 아까워하지 않으십니까? 청컨대 병사들을 쉬게 해서 강력한 적군을 위압하고 일찌감치 중원 지역을 평정해 후세까지 빛내도록 하십시오. 손권은 그의 말을 받아들였다. 가화 5년입니다. 손권은 북쪽을 정벌하려고 육손과 제갈근에게 양양을 치게 했다. 양양을 쳤다. 양양을 치게 했다. 육손은 신이 많은 한편을 보내 사람 이름이네. 표문을 갖고 손권에게로 와서 전쟁 상황을 보고하도록 했다. 그런데 한편은 돌아오는 길에 면중에서 적을 만나 붙잡히고 말았다. 제갈근은 이 소식을 듣고 두려워해서 손권에게 편지를 보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육손에게 편지를 보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추상은 이미 돌아왔고 적군은 한편을 붙잡아 우리의 실정을 모조리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강물까지 말랐으니 급히 떠나야 합니다. 육손은 이 편지에 답장을 보내지 않고 사담들을 재촉해 순무와 콩을 심게 했으며 장수들과 보통 때처럼 바둑을 두고 활쏘기 놀이를 했다. 제갈근이 말했다. 이거는 사실은 상황이 급한데 안 급한 것처럼 보이려고 기만하는 겁니다. 자, 백원은 지리하기만 하니 반드시 방법이 있을 것이다. 백원은 육손이죠. 그리고는 직접 와서 육손을 만났다. 육손이 말했다. 적군이 주상께서 돌아간 사실을 알았다면 걱정할 필요도 없으며 우리에게 힘을 집중할 수 있습니다. 또 그들은 이미 요충지를 지키고 있고 우리 병사들은 마음의 동요를 일으키고 있으므로 우리는 마땅히 스스로 진정해
병사들을 안정시키고 다양하게 변하는 계책을 펼친 다음에 물러나야 합니다. 지금 곧바로 물러날 뜻을 내비치면 적군은 당연히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하며 가까이 올 것이니 이것은 반드시 실패하는 영세입니다. 그리고는 제갈근과 은밀히 계획을 세워 제갈근에게는 배를 감독하게 하고 육손은 병마를 타고 양양상으로 향했다. 적들은 본래 육손을 꺼렸으므로 황급히 성으로 되돌아갔다. 제갈근은 배를 이끌고 나오고 육손은 천천히 대우를 정돈하면서 세력을 부풀려 나타내고 배를 따라 걸었으므로 적군은 감히 침범하지 못했다. 대군이 백위까지 이르르자 육손은 사냥하러 간다고 하고서 은밀히 장군 주준과 장량 등을 보내 강하군의 신시, 알육, 석양 등을 치게 했다. 양양까지 가서 시위를 하고 백위라는 게 어딜까요? 백위. 백위가 어딜까? 백위. 안 나와있네. 아마 그 양양까지 가서 시위하고 이제 되돌아오는 길에 그 일부러 이제 강화를 치게 했던 모양입니다. 요 지역이 위나라 땅이거든요. 요 지역을 치게 했던 모양인데 그래서 또 기만하게 한 모양인데 자, 석양의 시장이 한창 시끄러울 때 주준둥이 엄습해왔으므로 사람들은 모두 물건을 버리고 성으로 들어가려 했다. 성문이 닫혀 있으니까 적군은 직접 자기 백성을 죽이고 나서 성문을 열었다. 오나라 군대가 머리를 베거나 사로잡은 자는 모두 1000명이나 되었다. 그리고 사로잡힌 자들은 모두 구호를 받았으며 사병들로 하여금 침범하거나 속이지 못하도록 했다. 가족들을 데리고 투항해 온 자들에게는 사람을 시켜 여러 방면으로 돌보아주게 했다. 만일 처자식을 잃었으면 곧바로 옷과 식량을 주고 두텁게 위로해 돌려보냈는데 어쩌다가 감동해서 우러르며 서로 손을 잡고 되돌아오는 이도 있었다. 이웃 지역의 백성도 귀했는데 강하의 공조, 조탁, 희양의 유비군 대장 배생, 이인이라는 것은 이민족이죠. 이민족이 우두머리, 매이 등은 모두 수하의 무리를 이끌고 육손에게 와서 귀의했다. 육손은 재물과 비단을 기울여 이들을 돌아보고 보살폈다. 또 위나라의 강하태수 녹식은 병마를 관리하는 권한을 쥐고 늘 오나라의 변방지역을 소란스럽게 하면서 위나라의 노장 문빙의 아들 문휴와 오랫동안 화합하지 못했다. 송권은 이런 상황을 알고는 곧바로 녹식에게 거짓으로 회신해 편지를 보내 다음과 같이 말했다. 간절하고 측은한 편지를 받아보고 당신과 문휴가 오랫동안 불화로 틈이 벌어져 있으며 쌍방이 존재할 수 없는 형세이기 때문에 귀하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비밀리에 당신에게 온 편지를 조정해 바치고 표를 올려 인마를 모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몰래 재빨리 준비를 끝내고 다시 귀의할 시간을 내주십시오. 육손은 변방지역에 놓도록 했다. 편지를 녹식의 병사가 편지를 주어 그에게 보여주었다. 녹식은 두려워서 직접 처자식을 호송해 낙양으로 돌아왔다. 이로부터 녹식의 관리와 병사들은 그에게 귀의하지 않았으므로 면직되었다. 강하의 이제 강하 지역이라는 게 좀 특이한 곳인데 요 지역은 오나라 땅이고요. 요 지역은 위나라 땅이거든. 최전선인 거죠. 경계이고. 근데 이제 아마 최전선이다 보니까 서로 이제 약탈하고 그랬을 건데 여기 이제 약탈을 자주 하던 녹식이라는 놈을 그 육수원이 계책으로 그냥 쫓아버렸다. 뭐 그런 얘기 같습니다. 흉마치던 놈들을. 양모 삶은 계란 가지고 깽판 치지마. 자, 가화 6년입니다. 종랑장 주지가 파양에서 병사를 불러 모으자고 요청하자 송권은 이 일을 육손에게 물었다. 육손은 이 군의 백성은 쉽게 동요하고 안정시키기 어려우므로 파양은 여기죠. 네, 어려움으로 소집에 응하도록 할 수 없으면 아마 도적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주지는 병사를 모집하기를 간곡히 요청했다. 그군의 오거등은 정말 도적이 되어 주지를 죽이고 여러 현을 저sam량시켰다.
예장군과 여릉군에 옛날부터 있던 사악한 백성은 함께 오고에게 호응해 도적이 되었다. 육소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토벌에 나서 격파했다. 오고 등은 서로 이어서 항복했다. 육소는 정예 병사 8,000명을 얻었고 세 군을 평정했다. 결국 병사 얻은 거네. 자, 그 무렵 중서전교로 있던 여일이 요직을 훔쳐 차지하고 권력을 남용해 위세와 복을 마음대로 만들었다. 육소는 태상 반준과 함께 마음속으로 걱정해 이 일을 말할 때마다 눈물을 흘렸다. 뒤에 손권이 여일을 주살하자 깊이 자책했다. 이에 관한 말은 손권전에 있다. 5주 전입니다. 5주 전에 이제 자세히 나와있죠. 그때 사연과 사귀 등이 각각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말하여 이로운 일을 일으켜 바꿔보려고 했다. 손권은 이 일을 육손에게 심의하도록 했다. 육손이 이렇게 말했다. 나라는 백성을 근본으로 삼고 강성함은 백성의 힘에서 나오며 재력도 백성에서 나옵니다. 백성이 풍족한데 나라가 빈약하거나 백성은 빈약한데 나라가 강한 일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라를 다스리는 자는 백성을 얻으면 잘 다스리게 되고 백성을 잃으면 혼란스러워집니다. 만약 백성이 이름을 받고 있지 못한데도 힘을 다해 나라에 보답하도록 한다면 이것도 곤란합니다. 그러므로 시경에서 정치의 혜택이 백성에게 마땅하고 사람들에게 마땅하여 하늘에서 녹을 받는다라고 찬탄했던 것입니다. 바라건대 성상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백성을 편안하게 하고 구제하십시오. 이와 같이 하면 몇 년 사이에 나라의 재력은 조금씩 넉넉해질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생각하십시오. 자, 저고 7년입니다. 244년. 육수는 공 대신 승상이 되었다. 요게 바로 그거구나. 이궁이 변이구나. 되게 기네. 자, 그를 임명하는 조서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짐은 부독한 몸으로 1000명의 수능에 제위에 올랐지만 왕도로 천하를 통일하지 못해 간사한 자들이 길을 가득 메우고 있어 아침 저녁으로 걱정스럽고 두려워서 잠자리를 돌아볼 틈이 없었다. 왕도라는 게 길도창 아니네. 저기 무슨 도전인지 모르겠다. 자, 오직 그대는 천부적인 자질과 총명함이 있어 미덕을 빛냈으며 상장으로 임명되어 나라를 보조하고 재난을 없앴다. 세상을 뒤덮을 만한 공로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크나큰 총애를 받아야만 하고 문무의 재능을 가진 자는 반드시 나라의 중임을 맡아야 한다. 옛날 이유는 탕을 용성하게 했고 여상은 주왕조를 보좌했는데 여상은 강태공이죠. 자, 현재 조정 안팎 임무는 사실상 그대가 겸하고 있다. 오늘 그대를 승상으로 삼아 사지절 및 수태상인 부상으로 하여금 인수를 수여하도록 한다. 그대는 미덕을 드날려 아름다운 공업을 세우고 공손히 왕의 명령을 집행해 천하를 어루만져 평정하라. 삼공의 직책을 총괄해 신하들을 훈도하니 공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대는 힘쓰라. 형주목 우도호 무창의 일을 겸하였던 것은 예전대로 하라. 자, 이보다 앞서 태자와 노왕의 두 궁궐이 병립하고 중앙과 지방의 관리가 대부분 자제를 보내 임무를 받도록 했다. 요게 이궁의 변인데 태자는 이제 손화고요. 노왕은 손패죠. 존종이 이 일을 육손에게 알리자 육손이 이렇게 주장했다. 자제들에게 만일 재능이 있다면 임용되지 못함을 걱정하지 않을 것이므로 마땅히 사적인 청탁으로 관리가 되어 영리를 구하지 말아야 한다. 만일 이를 훌륭하게 실행하지 못한다면 결국 화를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두 궁궐의 세력이 대적하고 있을 때 반드시 이쪽을 지지하는 파와 다른 쪽을 지지하는 파가 대립하게 된다고 들었는데 이는 옛사람들이 매우 꺼렸던 것이다. 전종의 아들 전기는 정말 노왕에게 아부하고 경솔하게 사기였다. 육손이 전종에게 편지를 보내 말했다. 전종이 그거죠. 전종이 그 전공주 남편 아닌가? 전상이었나 그게? 모르겠다. 아무튼 자, 당신은 김일제를 본받지 않고 악이라는 게 전기입니다. 전기. 비화했으니 결국 당신 집안이 재앙이 될 것입니다. 전종이 육손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므로 오히려 더 틈이 벌어졌다. 태자가 자리에 있는 것이 불안하다는 의론이 일자 육손은 상소를 올려 말했다. 태자는 정통임으로 마땅히 반석 같은 견고함이 있어야 하고 노왕은 번신임으로 총애와 대우의 차이가 있어야 합니다. 두 사람이 서로 각자의 자리에 있어야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평안할 수 있습니다. 삼가 머리를 부딪혀 피를 흘리며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는 여러 차례 상소를 올려 도성으로 가서 적자와 서자의 구분을 직접 논의해 득실을 바로잡도록 했다. 그러나 손권은 그의 의견을 듣고도 따르지 않았다. 육손의 외숙인 고담, 고승, 요신 등이 모두 태자에게 가까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육손은 무고하게 쫓겨나고 말았다. 태자 태부 오차는 육손과 여러 차례 편지를 주고받은 일 때문에 옥에 갇혔다가 죽었다. 오차한 이야기는 앞에 열전에 있었죠. 손권이 궁궐 안에 사자를 자주 보내 육손을 꾸짖자 육손은 개빡쳐서 탄식하다가 죽음에 이르렀다. 그때 나이는 63이고 집에는 남은 재산이 없었다. 근데 이궁의 난에 대해서는, 이궁의 변에 대해서는 5주 전에도 그렇게 상세히 나와 있지 않고 육선전에는 상대적으로 상세히 나와 있는데도 엄청 상세하게까지 나와 있진 않네요. 나는 이제 혹시나 나와 있지 않을까 좀 기대했었었는데 나중에 그 솔량하고 그 다음에 손등전, 그 다음 손화전, 그 다음 손패전 이렇게 쭉 있으니까 여기 아마 자세히 나올 것 같네요. 그때 한번 기다려봅시다. 처음에 기염이 진영의 부서를 세우자는 여론을 조성했을 때, 기염에 대해서는 아까 이제 앞에 열전에 나왔었죠, 그죠? 그 장원 열전할 때 나왔던 사람이죠. 자, 육선은 이것을 경계하는 간언을 하면서 틀림없이 재앙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염은 누구냐면은, 잠깐 설명드리자면은, 오나라 정치인들이 너무 썩어서 한번 갈아엎자라고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막 탄핵하고 그랬는데 그게 결국에는 화를 불렀죠. 너무 지나쳤던 겁니다. 자세한 거는 장훈열전을 보세요. 자, 육소는 또 제갈각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보다 높은 관직이 있는 자에게 반드시 받들어 함께 승진하고 나보다 낮은 관직이 있는 자는 도와줍니다. 지금 당신을 보니 기세가 윗사람을 능멸하고 마음은 아랫사람을 멸시하고 있는데 이는 덕행의 기초를 안정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갈각한테 얘기한 거랍니다. 제갈각. 자, 또 광릉 사람 양축이 젊을 때 명성을 얻었지만 육소는 그가 끝내 패망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양축의 형 양목에게 그와는 따로 가문을 세우도록 했다. 그의 선견지명은 이와 같았다. 육손의 맏아들 육연은 요절했으므로 둘째 아들 육항이 자궤를 이었다. 소유가 제위에 있을 때 육손을 추증해 시호를 소후라고 했다. 육항의 자는 유절이고 손책의 외손자이다. 육손이 죽었을 때 그는 20살이었으며 건무교위로 임명되어 육손의 병사 5,000명을 인솔했다. 63세 죽었는데 20살이면은 그때 치고는 많이 늦게 낳은 자식이네. 자, 그는 아버지의 영구를 동쪽으로 돌려보내면서 도성으로 가서 손권의 은혜에 감사하다고 했다. 손권은 이때 양축이 고발한 육손에 관한 20가지 일을 가지고 육항을 문책했다. 손권은 그의 빈객들이 오가는 것을 금하고 환관의 육항에게로 보내 따져 물었다. 육항이 되물을 것도 없이 모든 일에 조리 있게 대답하므로 손권의 의심은 점점 풀렸다. 자, 저고 9년입니다. 저고 9년 육항은 입절 중랑장으로 승진하고 제갈각과 임지를 받고 시상에 주둔했다. 자, 육항은 시상에 주둔했다. 시상이 여기입니다. 무창 근처입니다. 무창 근처. 자, 육항은 임지로 가서 모두 성벽을 다시 보수하고 살고 있는 집의 담장과 가옥을 고쳤으며 오두막 집에 살면서도 뽕나무와 과일나무를 멋대로 훼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래서 제갈각이 주둔지로 들어왔을 때 새것처럼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었다. 제갈각이 지난날 시상에 주둔했을 때는 매우 심하게 파괴되어 있었으므로 아주 부끄러워했다. 태원 원년입니다. 육항은 도성에 이르러 병을 치료했다. 병에 차도가 있어 돌아가려고 하자 손권은 눈물을 흘리며 그와 헤어졌다. 그리고 나서 그에게 말했다. 나는 전에 차분을 듣고 그것을 믿어 그대 아버지와 군신 간의 대의가 돈노가지 못했고 이 때문에 그대를 등졌습니다. 앞뒤로 그대를 힐문했던 글은 다 불태워 없애서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자, 건흥 원년입니다. 육항은
분의장군으로 임명되었다. 태평 2년입니다. 위나라 장수 제갈탄이 수천을 바치고 투항하자 257년입니다. 육항을 시상도구로 임명해 수춘으로 하게 했다. 자, 수춘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여기가 수춘입니다. 육항은 위나라의 아문장군과 편장군을 무찔러 정복장군으로 승진했다. 자, 영한 2년입니다. 육항은 진군장군으로 승진했으며 서릉도독이 되어 관우뢰로부터 백제성까지의 군사적인 일을 관리했다. 관우뢰라는 건 뇌라는 게 아마 저수지 그런 말일걸요? 관우가 만든 거겠죠. 자, 영한 3년입니다. 육항은 자, 서릉으로 왔다 그랬죠. 네, 서릉이 여기입니다. 자, 육항은 가자를 받았다. 손호가 즉위해서 육항에게 진군대장군을 더했으며 익주목을 겸하도록 했다. 260년이면은 아직 총나라가 안 망하기 전인데. 자, 건형 2년입니다. 뭐야 이거? 방금 기록이 260년 거였는데 이번 기록이 270년이에요. 1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한 거야? 자, 건형 2년입니다. 대사마 시적이 세상을 떠나자 육항을 신릉, 서릉, 이도, 낙향, 공안의 군사임무를 총괄하는 직책에 임명하고 관소를 낙향에 두었다. 그 시적 이야기는 앞에 이제 그게 있었죠. 열전이 있었죠, 그죠? 그 나라를 유사시에 이제 총나라에 넘기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기도 하고, 아무튼 여기 그 남군 지역을 강릉 지역을 이제 총괄하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죽은 뒤에 육항이 이 지역을 이제 물려받았던 모양입니다. 자, 육항은 조정의 정치 명령에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말을 듣고 깊이 근심하여 합리를 생각하여 곧 상소를 올렸다. 신이 듣기로 군주의 덕행이 고르면 많은 사람이 적은 수를 이기고 무력이 서로 같으면 안정된 나라가 혼란한 나라를 이긴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여섯 나라가 강력한 진나라에 겸병된 까닭이며 서초가 한나라 고조에게 진 원인입니다. 서초는 항우요, 항우. 지금 적국은 사방 변방 지역을 차지하고 있고 관우 지역만이 그렇지 않은데 구주를 할거하면 어찌 홍구 서쪽 지역만을 점령하겠습니까? 관우라는 거는 한국관의 오른쪽이란 말인데 여기선 정확히 잘 모르겠네요. 우리나라는 밖으로 동맹국의 구원이 없고 안으로는 서초와 같은 강성함이 없어 모든 정사가 정체되어 있고 백성도 안정되어 있지 못합니다. 아마 그 항우에 비교해서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자, 논의하는 자들이 견지하고 있는 것은 모두 오직 긴 하천이나 험준한 산이 우리나라의 변방지역을 에워싸고 있다는 점인데 이는 나라를 지키는 말초적인 일이지 지혜로운 자가 우선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신은 멀게는 늘 전국시대의 존망의 원인을 기억하고 있고 가깝게는 유씨가 멸망한 징조를 보고 이러한 일들을 전적을 통해 고증하고 실제적인 일로 경험하며 한밤중에도 베개를 어루만지며 잠들지 못하고 식사할 때는 먹는 것을 잊었습니다. 옛날 흉노가 멸망하지 않았을 때 곽거병은 그의 부서를 사직하고 떠났고 한나라 왕조의 치도에도 병폐가 있자 가생은 슬피 울었습니다. 하물며 신은 왕실 출신으로 대대로 나라의 은혜를 입었고 몸과 명성의 훼손이나 명예 예부는 나라와 명예 여부는 나라와 운명을 같이 했으며 삶과 죽음이나 헤어지고 만남은 도의를 따르고 구차하지 않았고 밤낮으로 걱정하고 두려워하며 생각은 그까지 이르러 마음이 처참했습니다. 무릇 군주를 받드는 대인은 직간을 범하고 속이지 않는 것이고 신하된 자의 절개는 자기 몸을 돌아보지 않고 군왕을 위해 충성을 다해 몸을 바치는 것입니다. 지금 마땅히 해야 하는 17가지를 아래와 같이 말씀드립니다. 이 17가지는 이미 산실되었으므로 싫지 않는다. 소실됐던 모양이네. 자, 이 무렵 하정이 권력을 잡고 있었고 황관들이 조정의 정사에 관여했다. 상소가 뭐 이렇게 많냐? 잠깐만요. 저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요독 좀 콧물이 안 좋네. 자, 하정이 정권을 잡고 있고 환관들이 조정에 정사에 관여했다. 그래서 육항은 상소를 올려 다음과 같이 말했다. 신이 듣기로 나라를 세우고 가업을 이으려면 소인을 임용하지 않으며 소인의 참원에 안주하고 사악한 사람을 임용하는 것은 당뇨 때의 책에서도 경계한 바입니다. 이 때문에 고상한 사람들이 원망하고 풍자하는 시를 지었고 중리가 이 때문에 탄식했습니다. 중리는 공자죠. 춘추 시대 이래로 진한에 이르기까지 각 조대가 기울고 엎어진 징조가 이 점으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소인은 나라를 다스리는 이치에 밟지 못하고 식견이 얕으므로 비록 마음을 다하고 절기를 다할지라도 오히려 임용되기에 부족한데, 하물며 보통 때 간사한 마음이 지속되고 애증의 감정이 쉽게 바뀜에 있어서야 어떠하겠습니까? 진실로 이를 것을 근심하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지금 천자의 귀와 눈을 밝히는 임무를 맡기고 독단적으로 전행할 수 있는 권력을 주고서 즐거운 세상이 오고 사회 기풍이 맑아지기를 바라지만 이는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직무를 받고 있는 관리들은 특수한 재능을 가진 자가 비록 적지만 그들 가운데 어떤 이는 왕시일이나 귀족의 후대로서 어려서부터 도덕교화에 물들었고 어떤 이는 청렴하고 각고의 노력으로 자립할 수 있는 자로서 그들의 자질과 재능은 임용하기 충분하므로 자연스럽게 그들의 재능에 따라 관직을 주고 소인을 억누르고 내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 다음에야 사회 풍속이 맑아질 수 있고 모든 정치적인 사무에 오점이 없어질 것입니다. 자, 봉황원년입니다. 272년. 진짜 멸망 직전이네요. 서릉독, 서릉이 이릉이죠. 자, 서릉독 보천이 성을 점거하고 반란을 일으키고는 사자를 진나라를 보내 투항하려 했다. 육항은 이 소식을 듣고 그날 곧장 각 군대의 명예 장군 좌혁, 오언, 채공 등에게 직접 서릉으로 달려가라고 했다. 그는 각 군영의 포위벽을 다시 튼튼하게 구축하고 하라고 명령하고 적계로부터 고시에까지 이르게 하여, 이거는 지명 같은 잘 모르겠네요. 안으로는 모천을 포위하고 밖으로는 이것으로 적군을 방어하려 했다. 육항은 이 일을 밤낮으로 재촉해 진행시켰는데 마치 적군이 벌써 이른 것처럼 하여 병사들이 매우 고통스러워했다. 장군들은 이렇게 모두 가난했다. 지금 3군의 정예로 보천을 재빨리 친다면 진나라의 구원병 오기만을 기다리는 보천을 틀림없이 공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뭐 때문에 포위벽 구축하는 일을 하여 병사들과 백성들을 지치게 하십니까? 바로 공격하지 않고 왜 이제 포위하고 있느냐, 그런 말이죠. 육항이 말했다. 서릉성이 있는 곳의 지세는 견고하고 식량도 충분하며 게다가 방비하는 준비를 닦은 것은 모두 내가 전에 계획했던 것입니다. 지금 몸을 돌려 공격한다면 즉시 공략할 수 없을 뿐더러 북쪽의 구원병이 틀림없이 이르게 될 것이고 그들이 왔는데 우리가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안팎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런데 장수들은 모두 보천을 공격하려고 했고 육항 그때마다 허락하지 않았다. 의도태수 뇌담의 말이 매우 간절함으로 육항은 모든 사람을 복종시키려고 그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한번 공격하도록 했다. 공격은 과연 불리했고 포위벽 공사가 비로소 끝났다. 친나라의 거기장군 양호가 군대를 끌고 강릉으로 향했다. 장수들은 모두 육항에게 상류로 가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고 주장하자 육항은 이렇게 말했다. 자, 서릉에서 이제 그 보천을 포위하고 있을 때 양호는 남군을 쳤답니다. 자, 육항이 말했다. 강릉성은 견고하고 병사들이 충분함으로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설령 적군이 강릉을 공략할지라도 반드시 지킬 수 없을 것이므로 우리의 손실은 적습니다. 만일 서릉의 어떤 사람이 적과 결탁한다면 남쪽 산악지대 이민족은 모두 소란을 피우며 동요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우리 할 일은 말로 다하기 어렵습니다. 난 차라리 강릉을 버리고 서릉으로 달려가려는데 하물며 강릉이 견고하니 어떻겠습니까? 당초 강릉은 지세가 평탄하고 도로도 소통이 원활했는데 육항은 강릉독 장함에게 거대한 제방을 만들어 물을 막아 평야를 물로 채워 도적의 반란을 근절시키라고 했다.
양호는 물을 막아 놓은 것을 이용해 배를 띄어 식량을 나르게 하고 제방을 무너뜨려 보병을 지나가게 할 것이라고 떠들어대겠다. 육항은 이 소식을 듣고 장함에게 곧장 제방을 무너뜨리도록 했다. 장수들은 모두 의아해하며 여러 차례 간언했지만 듣지 않았다. 양호는 당양에 이르러 제방이 무너졌다는 말을 듣고, 당양이 어디더라? 여기네요. 당양이 여기네요. 네, 당양에 이르러 제방이 무너졌다는 말을 듣고 배 대신 수레로 식량을 날랐으므로 큰 힘이 들게 되었다. 진나라의 파동 감군 서윤이, 파동이라는 거는 여기가 파동인가? 네. 자, 파동 감군 서윤이 수군을 인솔해 건평에 다다르고 형주자사 양조는 서릉에 이르렀다. 자, 육항은 장함에게 성을 굳게 지키라고 하고, 공안독 손준에게는 남쪽 해안을 따라 양호로 막도록 했으며 수군독 유려와 진서장군 주한에게는 서윤을 맡게 하고, 육항 자신은 삼군을 인솔해 포위담에 기대어 양주에게 맞섰다. 장군 주교와 영도독 유찬이 양주에게 달아났다. 육항이 말했다. 유찬은 우리 군대 안에서 예전부터 관리로 있었으므로 우리 군의 허실을 알고 있는 자입니다. 나는 늘 이민족의 병사들이 보통 때 정련되지 못하여 적군이 공격해 포위한다면 반드시 이곳부터 먼저 손에 넣을 것이라 걱정해왔습니다. 그는 곧장 밤에 이민족 백성을 옮기고 모두 노장으로 대체시켰다. 이튿날 양조는 정말 예전에 이민족 병사들이 지키던 곳을 공격했다. 육항이 반격하려고 명을 내리자 돌과 화살이 비 내리듯 하니 양조의 병사들은 부상을 입거나 죽는 자가 계속 나왔다. 양조는 서령에 온 지 한 달이 지나 계획이 좌절되자 밤을 이어 퇴학했다. 육항은 이들을 뒤쫓으려 했지만 보천이 역량을 집중시켜 빈틈을 타 요충지를 공략할까 걱정되고 병사들이 분산시키기에는 부족하므로 오직 둥둥 북만 울려 병사들을 경계시키며 추격하려는 척했다. 양조의 부하들은 떠들썩하며 두려워 모두 무기를 풀어놓고 달아나 버렸다. 육항은 가볍게 무장한 병사들에게 뒤에서 추격하도록 했다. 양조는 크게 졌으며 양호 등은 모두 군대를 인솔해 돌아갔다. 육항은 서릉성을 함락시켜 보천의 가족과 그 수하의 대장 및 관리들을 죽이고 그 아래로는 사면을 요청해 사면받은 자가 수만 명이나 되었다. 육항은 서릉의 성벽과 진지를 고치고 낙향으로 돌아왔다. 그의 모습에는 교만한 기색이 없으며 보통 때처럼 겸허했으며 장사들의 환심을 샀다. 육항은 관직을 더해 도호로 임명되었다. 부창 좌부독 서령이 죄를 지어 하옥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육항은 상소를 올려 말했다. 물 좀 마실게요. 재능과 덕망이 출중한 사람은 나라의 훌륭한 보배이자 사직의 귀중한 자본으로서 모든 정무를 조리 있게 처리하며 사방을 화목하게 하고 맑게 합니다. 그러므로 대사농, 누현, 산기, 중상시, 왕번, 소부, 이육 등은 모두 당대 걸출한 인재이며 한 시대의 저명한 인물입니다. 그들은 막 주상의 총애를 입고 종용해 각자의 반열에 올랐으나 모두 주살되었고 어떤 이는 멸족되었으며 후대가 끊겼으며 어떤 이는 황량한 변방지역으로 버림받았습니다. 주례에 현명한 자는 특별히 잘못을 용서해준다는 규정이 있고 춘추에는 선한 사람을 널리 용서한다는 이치가 있습니다. 상서에서도 무고한 사람을 죽이느니 차라리 만들어진 법을 어기고 잘못을 범하는 것이 낫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왕번 등의 죄명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 사형을 집행해 마음속에는 충애를 품고 있는데 몸은 극형을 받았으니 어찌 통탄스럽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이미 사형에 처해져 본인들에게는 본래 느낌이 없겠지만 시체를 불태우고 물에 떠내려 보내 물가에 버리는 것은 선왕의 법전이 아닐까 두려우니 보후가 법을 세울 때 경계한 바입니다. 이 때문에
보후는 누구죠? 이 때문에 백성을 슬퍼하고 불안해하며 관리와 백성은 모두 걱정합니다. 왕번과 이육은 영원히 죽은 몸이 되었으므로 후회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폐하께서 누현을 사면하며 감옥에서 나오도록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최근에 저는 서령이 갑자기 체포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서령의 아버지 설종은 선제 곁에서 나번으로 있으면서 문황제를 보좌했고, 서령은 그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 수양하는 일에 마음을 기울이고 절조와 있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지금 그가 연루된 죄는 이러한 이유로 용서받을 만합니다. 신은 담당 관리들이 이를 상세히 이해하지 못하여 다시 극형에 처한다면 더욱더 백성의 기들을 저버리게 될까 두렵습니다. 원컨대 성상께서 은혜를 펼쳐 서령의 죄를 용서하시고 많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고 형법을 문명하게 한다면 천하가 매우 다행스러워질 것입니다. 다행스러워할 것입니다. 정말 왜? 당시 군대에 출정이 잦았으므로 백성은 황폐하게 살았다. 육항은 상소를 올려 이렇게 말했다. 신이 듣기로 주역에서는 시세에 순응하는 것을 중시하고 좌전에서는 때를 엿보아 공격하는 것을 찬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왕조의 죄악이 많아지자 은나라의 탕왕이 군대를 썼고, 은나라의 주왕이 음란하고 포악해지자 조나라 무왕이 여상에게 황호를 주었던 것입니다. 만일 때가 미치지 않았다면 은혜 탕왕은 옥대에 갇혀 근심만 했을 것이고, 맹진에서 제후들이 모여 은혜수들을 공격할 때 조나라 우왕은 깃발을 돌려 군대를 돌리는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나라를 부유하게 하고 병사들을 강하게 하며 경작에 힘쓰고 식량을 쌓아두며 재능 있는 문부 대신들에게는 그 능력을 한껏 발휘하게 하고 여러 관직에 있는 자들이 각기 직무를 가벼이 여기지 않도록 하여 직위의 강등과 승진 규정을 명확하게 하여 모든 관리를 격려하고 형법과 포상을 신중히 살펴 권장하고 금지하는 일을 나타내며 각 관리들의 교육은 도덕으로 하고 백성을 어루만지는 것은 인의로 한 다음 천명에 순응하고 좋은 때를 타서 천하를 석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장수들은 자기 명성을 쫓아 병사들을 계속 동원해 무덕을 어지럽히고 한 차례 동원할 때마다 수많은 비용이 되며 사졸들은 초췌해져도 적군은 쇠락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벌써 크게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왕이 될 수 있는 자질을 다투면서도 오히려 커다란 이익에 어두운 것은 이런 신하들이 간사하고 편리한 수단일 뿐 나라를 위하는 훌륭한 계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옛날 제나라와 노나라의 세 차례 싸움에서 노나라 사람들은 모두 두 번 이겼지만 오래지 않아 멸망했습니다.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두 나라의 실력의 형세가 차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지금 병사들을 출동시켜 승리에 얻은 것으로 잃은 것을 보충시키지 못하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그리고 병력을 의지해 백성을 잃는 것은 옛날에 분명히 경계한 바입니다. 위나라하고 오나라의 진나라하고 오나라의 국력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런 말이죠. 진실로 마땅히 공격해 조금 취하는 것을 잠시 멈추고 병사와 백성의 역량을 비축해 때를 기다린다면 아마 후회가 없을 것입니다. 육항은 봉황 2년입니다. 봄에 육항은 대사마로 승진하고 형주목이 되었다. 자, 봉황 3년 여름입니다. 육항은 병이 들자 상소를 올려 말했다. 서릉과 건평은 나라의 변방 장벽인데 이곳은 장강 하류에 있어 두 적국에게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만일 적군이 장강 하류라고요? 상류 아닌가요? 적군이 배를 띄어 물의 흐름을 타고 상대적으로 하류네. 예. 흐름을 타고 내려오며 천리에 걸쳐 배를 이어 번쩍이는 유성처럼 신속히 달리는 눈 깜짝할 사이에 이른다면 다른 곳의 구원병이 와서 위급한 상황을 풀어주기를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는 나라의 안위가 달린 문제이지 단순히 변방지역이 침해를 받는 자잘한 손해가 아닙니다. 신의 아버지 육소는 옛날 서쪽 변방지역에 있을 때 상소를 올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서릉은 나라의 서쪽 문으로서 비록 지키기 쉽지만 잃기도 쉽습니다. 만일 이곳을 지키지 못한다면 한 군을 잃는 것뿐만 아니라
형주는 오나라 차지가 되지 못합니다. 만일 이곳에 예측하지 못한 일이 생긴다면 마땅히 온나라의 병력을 기울여 싸워야 합니다. 라고 육손이 얘기했다. 자, 신은 예전에 서령에 있으면서 아버지의 사적을 보고 전처럼 병사 3만 명을 얻기를 요구했습니다마는 군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보통 규칙에 따라 병사를 보내고 많은 군대를 파견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보천이 반란을 일으킨 뒤부터 군대는 더욱더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지금 신이 다스리고 있는 천리는 사방으로 적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밖으로는 강대한 적을 막아야 하고 안으로는 각종 적을 어루만져야 하는데 위로부터 아래까지 수하에 있는 병사는 수만 명이나 수만 명이지만 이 병사들도 늙고 지친 지 오래되어 별난에 대처하기 어렵습니다.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가광들의 나이가 어려 아직은 나란 일을 관리할 수 없으므로 부왕을 세워 우수한 자질을 도와 부상을 세워 우수한 자질을 도와 이끌어내도록 해야지 병마를 써서 큰일을 방해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또 황문의 황관들이 지원병 모집 제도를 개설했는데 병사와 백성은 부역을 원망해 환관 문화로 달아나고 있습니다. 청컨대 특별히 조서를 내려 지원병들을 점검해 모두 새로 배치함으로써 늘 적군의 압력을 받고 있는 변방 땅에 보충시키고 신의 부하로 합쳐 8만 명을 채우도록 하여 번다한 일을 줄이고 공로가 있으면 반드시 상을 주고 죄가 있으면 곡벌을 준다면 한신이나 백기가 다시 살아난다 할지라도 그들의 기교를 펼칠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만일 병사들을 늘리지 않고 이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서 큰 일을 이루려 한다면 이것은 신이 깊이 우려하는 일입니다. 만일 신이 죽는다면 그 뒤에는 폐하께서 서쪽 변방 지역에 마음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하께서 신의 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은 죽어도 영원할 것입니다. 이해 가을에 육황은 마침내 세상을 떠났고 아들 육안이 뒤를 이었다. 유관과 동생 육경이 유관과 동생 육경, 육현, 육기, 육운은 육항의 병사를 나누어 통솔했다. 유관은 비장군 및 이도감이 되었다. 천기 4년입니다. 진나라 군대가 오나라로 쳐들어왔는데 용양장군 왕준이 무리 흐름을 따라 종쪽으로 들어왔으며 이르는 곳마다 이겨 결국 육항이 우리한 바와 같이 되었다. 여기 보면은 육항이 우리라는 게 뭐냐면은 지금 요게 장강이거든요. 요게 장강인데 장강의 수원은 지금 보는 것처럼 파쪽 지역입니다. 파쪽 지역에서 좀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물이 막 합쳐져 가지고 이제 그 중국 동부로 흘러 들어가는 건데, 근데 옛날에는 요 지역에 이제 한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촉이 있었기 때문에 이 지역을 걱정할 필요가 없었었는데 이제는 그게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진나라가 있잖아요. 진나라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물을 타고 내려오면은 오나라 입장에서는 방어하기가 좀 많이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옛날에는 그냥 위에서 내려오는 것만 막으면 됐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왼쪽에서 오는 수군도 이제 막아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이제 왕준이 뗏목 같은 걸 내려다 보내가지고 그 3, 4주전을 보면은 뗏목 같은 걸 이제 내려다 보내가지고 오나라의 방어선을 뚫고 배를 쭉 이제 오나라로 들여보냈다라는 기록이 있는 걸 보면은 딱 이제 육항이 예견한 것처럼 된 거죠. 자, 육경의 자는 사인으로 공주를 아내로 맞아 기도위로 임명되었고 비릉후로 봉해졌으며 육항의 군대를 통솔하게 된 다음에는 편장군 및 중하독으로 임명되었다. 그는 몸을 닦고 항문하기를 좋아했으며 저서 수십 편이 있다. 2월 5일에 유관이 왕준의 별군에게 살해되었다. 2월 6일에 육경도 살해되었는데 그때 31살이었다. 육경의 아내는 손호의 친동생이며 육경과 함께 장승의 외손자이다. 자, 평화에 말한 날 유비는 천하에서 영웅으로 일컬어서 당대 사람들이 두려워했다. 육손은 나이가 젊을 때는 위세와 명성이 드러나 있지 않았지만 적군을 쳐서 이기는 데는 뜻대로 되지 않은 적이 없었다. 나는 육손의 모략을 높이 평가하며 또 손권이 인재를 알아보았기 때문에 큰 일을 이룬 것을 찬탄한다. 육손은 충성스럽고 간절함이 지극해 나란 일을 걱정하다 죽었으니 사직의 신하라고 할 만하다. 육항은 바르고 책략과 재간이 있었으며 아버지의 풍물을 모두 갖추고 있어서 대대로
사람들에게 찬미되었고 실제 행동에서는 선친보다 조금 뒤졌지만 아버지 일을 완성한 이라고 할 만하다. 여기까지가 이제 육손전인데 뭐 평화자면은 육손에 대해서는 뭐 특별하게 제할 말이 없고요. 육항에 대해서 누가 판다님인가 예전에 이제 어떤 분이 저한테 거품이다 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었는데 누구였더라? 근데 직접 이제 요걸 읽어보면은 사실 이제 육항이 육손처럼 그렇게 빛나는 공적을 세운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제 2등에서 요비를 격파한 것처럼 이제 엄청난 공적을 세운 건 아닌데, 그런데 육항의 경우에는 그거잖아요. 보천의 반란에서 이제 진군이죠. 진나라군이 사방팔방으로 쳐들어오는데 그거를 이제 분명하게 막은 걸 보는 것처럼, 막은 것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이 군사적으로 무능한데 이제 자기 아버지 때문에 이름을 얻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재능이 있었는데 그 재능을 충분하게 펼칠 만한 시기를 못 만났다라고 나는 보는 게 훨씬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그때 내부에서 반란이 터지고 외부에서는 그 반란에 호응해서 막 쳐들어오는데 그거를 흔들리지 않고 막았단 말이에요. 그것만으로도 사실 큰 공적이고 괜찮은 활동이었다라고 난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방송 유튜브에 달마시안 TV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육선전 읽었고요. 다음 열전은 오주 오자전입니다. 오주 오자전. 손등, 손녀, 손화, 손패, 손분의 이제 손권의 5 아들들입니다. 자, 방송 종료하겠습니다.